보상받아요. 많이 주실 거예요. 지역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은 정보아.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지역은 즉시 메시지를 삭제했다. 알림도 꺼버렸다. 보상. 그는 욕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대신 작업장으로 돌아가 손의 속도를 높였다. 철선을 더 빠르게 감고 샌딩 각도를 더 단단히 유지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몸을 먼저 움직이는 쪽을 택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생수와 맥주 한 캔을 집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펼쳤다가 깊숙한 칸에 접힌 현금을 보았다. 성재가 몰래 넣어둔 돈이다. 그는 카드를 꺼내 결제했다. 모텔 방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휴대폰 메모를 열고 제목을 적었다. 만약 돈을 받는다면 조건을 항목으로 정리했다. 사과 요구 없음, 전액 계좌 이체, 공증 필수, 항목 명시는 법적 합의금, 가족 신상 연락처 불개입, 제3자 언론 접촉 금지, 모든 연락은 로펌 경유, 합의 내용 금액 비공개 조항 포함. 목록을 적다 지역은 그대로 멈췄다. 스스로가 불편했다. 이 돈을 받을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을 건드린다. 하지만 집안 사정을 모른 척할 수도 없다. 아버지는 구직에서 연달아 떨어졌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무산된 유럽 여행 계획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남동생은 일자리를 잃었고 막내는 말만 크리에이터지 취미생활이나 다름없다. 연락을 끊어도 가족의 얼굴은 지워지지 않는다. 지역은 방을 나와두고로 걸었다. 사람 발길이 적은 구간이다. 난간 앞에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렇게 살기 싫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 문장은 자존심과 현실을 동시에 겨냥한다. 자존심은 받지 말라고 말한다. 현실은 지금 필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말한다. 두 판단이 충돌하니 결정을 미뤘다. 오늘은 보류다. 내일 다시 생각한다. 다음날 알람도 울리기 전에 일어난 지역은 라면 대신 미숫가루를 타 마셨다. 오전 작업을 끝낼 즈음 국제로펌 도메인에 메일 알림이 떴다. 제목은 NDA 비밀 유지 초안 송부. 작업 종료 후 지역은 정보아가 보낸 메일의 파일을 열었다. 문서에는 관계회복, 선의, 상호 신뢰 같은 역겨운 표현이 있었다. 그는 체크 항목을 적어 회신했다. 감정 표현 삭제 요청. 책임 절차 중심으로 제작성 바랍니다. 동시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붙였다. 분할 지급, 공증, 비공개, 언론 금지, 모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 정리 수준이 전보다 나아졌다. 합의를 도덕으로 포장할 생각은 없다. 한편 서울에서는 성재가 지환을 불렀다. 2달만 해줘. 네가 아니면 안 돼. 지환은 바로 손사래를 쳤다. 난 운전기사 같은 거 못해. 사람 모시는 거 원래 내 일이 아니잖아.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헬스 트레이너였던 그는 늘 몸으로 가르치는 일에 익숙했지 누군가를 보살피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성재는 한숨을 내쉬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고생한 대가라고 생각해. 이번 일 맡아주면 매달 이 정도는 더 얹어줄게. 봉투 안에 들어있는 돈은 눈으로만 봐도 제법 두둑했다. 순간 지환의 눈빛이 흔들렸다. 며칠 전 아버지가 재취업에 실패하고 돌아와 나 이제 무슨 일이든 하겠다 는 말을 내뱉던 모습이 떠올랐다. 멍청이 같이 리스로 뽑은 외제차, 트레이너도 잘렸는데 당장 카드값 낼 돈도 간당간당했다. 지환은 입술을 깨물었다. 형 진짜 이 정도 챙겨주는 거 맞아? 확인하듯 되물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수락했다. 2달, 딱 2달만. 그 이상은 못한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지환이다. 첫날 지환은 차를 몰고 영란을 태웠다. 차 안 공기는 묘하게 낯설었다. 영란은 조용히 앉아있었다. 시선은 창밖만 향했다. 지환은 운전대에 손을 올린 채 가끔 눈길을 보냈다. 영라의 말투는 조용하고 정중했다. 지금 학교로 가주시면 됩니다. 지환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반면 지환은 너스레 떨며 말을 건넸다. 난 이지환이야. 베스트 드라이버 실력 제대로 보여줄게. 영란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봤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길 위에서 둘은 서로를 흘낏 보며 다른 세계를 확인했다. 지환은 이런저런 스몰 토크를 시작하려 했다. 너는 몇 살이야? 영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환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왜 대답을 안 하지? 너 몇 살인지 몰라? 황당한 질문이다. 영라가 입을 뗐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요. 너무 놀라 룸미러로 영라를 쳐다보는 지환.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다. 내 나이 말하는 걸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왜? 영라는 이후로 입을 다물어버렸다. 영란은 이런 불편한 태도 처음인데 신기하다라는 듯 지환의 옆모습을 관찰했다. 지환이 역시 참 신기한 사람이네 라며 가는 길 내내 룸미러를 힐끔거리며 영란을 관찰했다. 점심 무렵 지환은 일부러 작은 분식집에 차를 세웠다. 여기서 먹자. 영란은 잠시 머뭇거리다 따랐다. 김치찌개와 김밥이 나온 자리에서 영란은 젓가락을 단정히 들었다. 지환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후루룩 마셨다. 서로의 식사 방식부터 달랐다. 영란은 속으로 왈가닥 같다 생각했고 지환은 고급 도시락만 먹어본 애같네라고 중얼거렸다. 돌아오는 길에도 스토커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차 안에서 작은 대화가 오갔다. 아니 일방적인 지환이의 독백이 이어졌다.
난 원래 헬스 트레이너야. 지금은 백수지만. 아니지, 지금은 영라의 개인 기사. 짧지만 영라는 그 대답이 낯설게 다가왔다. 지금까지 자신 곁에 있던 사람들은 늘 가진 게 많거나 최소한 안정적인 사람들 뿐이었다. 백수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이 신기했다. 지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영라를 흘깃보았다. 조신하고 고분고분한 태도. 자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캐릭터.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애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듯한데 어떻게 버텼지? 그날 하루는 큰 사건 없이 끝났다. 하지만 서로의 세계가 너무 달라 오히려 더 강하게 기억에 남았다. 지환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혼잣말을 했다. 딱 2달. 근데 저 애 좀 이상하게 신경 쓰이네. 지혁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다. PC방 모니터 앞에서 전자서명창을 열고 3개의 체크박스를 눌렀다. 강요 없음, 충분한 이해, 자발적 서명. 그리고 서명 버튼을 눌렀다. 짧은 로딩 후 화면에 계약 완료라는 문장이 떴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체념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스쳤다. 돈은 며칠 뒤 나눠 들어온다. 첫 입금액은 예상보다 컸다. 지혁은 새 계좌에 찍힌 숫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버렸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단속했다. 이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복귀 자금이다. 가족에게 바로 가지 않는다. 먼저 자기 발판부터 마련한다. 그는 부동산 어플을 켜고 작은 오피스텔을 검색했다. 조건은 명확했다. 보증금은 낮을 것, 관리비는 10만원 선, 지하철 역세권, 창문은 클 것. 그 정도면 혼자 버틸 수 있다. 며칠 뒤 계약을 마쳤다. 침대는 매트리스 하나로, 책상은 중고로, 나머지는 최대한 단출하게. 서랍 맨 윗칸에는 계약서를 넣었다. 돈이 어디서 왔든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집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서울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이어졌다. 은호는 여전히 성희의 대형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외주 업체의 요구를 잘라내고 현장 작업자를 직접 설득하며 하루하루를 채웠다. 성희는 그런 은호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클라이언트보다 더 진지하게 달려드는 디자이너. 필요 이상으로 열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저 아이 내가 더 데리고 가야겠다. 성희는 속으로 그렇게 결심했다. 그날 밤 성재는 은호와 수정을 불러냈다. 셋은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은호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금세 경쟁심에 불타오르며 웃음을 터뜨렸다. 수정은 은호, 너 이런 모습 처음 본다라며 놀라워했다. 성재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은호가 자기 앞에서 웃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웃음을 내가 지켜도 되는 걸까? 아니면 지혁이 다시 가져갈 웃음일까? 지환은 기사 일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마음이 달라졌다. 게다가 아버지의 처지를 직접 목격한 뒤라서 이 일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영란은 여전히 조용하고 조신했다. 지환은 그런 태도가 답답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차 안에서 대화는 짧았지만 서로를 관찰하는 시간이 쌓였다. 영란은 이런 자유로운 사람은 처음 본다며 지환을 의식했고 지환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자라내도 있구나 하며 영란을 흘끗 보았다. 둘 사이엔 아직 사건은 없었지만 묘한 호기심이 싹트고 있었다. 밤 오피스텔 방에 혼자 앉은 지혁은 전등을 끄고 창밖 불빛을 바라봤다. 방 안은 최소한의 가구만 채워져 있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다시 출발선에 선 기분을 느꼈다. 돈의 출처가 마음에 걸리지만 일단 자기 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이었다. 가족 앞에 나타나는 건 아직 이르다. 그는 속으로 정리했다. 조금만 더 준비하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자. 오피스텔 방은 작고 단출했지만 처음으로 갖는 나만의 독립된 공간이었다. 창문을 열어놓고 앉아있자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다. 돈을 받았고 집을 마련했다. 이제 남은 건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문제였다. 예전 회사에서 나올 때 남긴 평판이 아직도 따라붙고 있었다. 건축 자재 업계는 좁았다. 능력은 확실하지만 너무 주도적이고 융통성이 없다. 업계 사람들에게 그가 남긴 이미지는 칼 같고 차갑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혁은 바로 같은 업종에 재취업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다른 길을 찾자니 32이라는 나이가 마음에 걸렸다. 밤마다 그는 노트에 취업 방향을 적었다. 대기업 건축사무소 계약직, 중소기업 프로젝트 매니저, 아예 다른 업종 스타트업. 이럴 시간에 알바라도 해야 하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버티다 기회를 보나?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가족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집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걱정할 터였다. 어머니 다정은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늘 마음속으로는 아들을 기다릴 게 뻔했다. 아버지 상철은 체면상 전화를 걸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분명 끓고 있을 것이다. 언제 어떻게 연락해야 할까? 지혁은 이 문제로 더 오래 머물렀다. 바로 연락을 하면 가족은 당장 오피스텔로 찾아올 것이다. 집으로 당장 들어오라고 할지도, 아니 아버지는 꼴도 보기 싫다고 하실지도. 그러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상태로 다시 뵙고 싶지는 않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어렵다. 그는 계획을 정리했다. 먼저 어머니에게 문자 한 줄.
잘 지내고 있다. 곧 연락하겠다. 그 정도면 가족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안심할 것이다. 그 다음은 아버지와 직접 대면. 하지만 집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짧게. 아버지의 화와 체면을 동시에 피하려면 집이 아닌 자리에서 마주하는 게 맞다. 마지막으로 가족 전체 앞에 나타나는 건 최소 몇 주 뒤로 미룬다. 그 사이에 취업 문제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성재와 은호에게는 더 복잡했다. 그런데도 언젠가는 설명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순서는 성재부터다. 성재를 먼저 만나야 은호를 어떻게 마주할지도 답이 나온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지혁은 작은 방에 앉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더는 도망칠 수 없다. 다음날 지혁은 성재에게 직접 연락을 넣었다. 오늘 저녁에 보자. 답은 빠르게 왔다. 오케이. 저녁 8시 내가 편한 곳. 저녁 오피스텔 근처 조용한 카페. 만나기 전 봉투를 준비했다. 지갑 깊숙이 남겨둔 현금을 그대로 넣었다. 카페에서 성재를 마주했다. 짧게 근황을 전한 지혁은 이내 봉투를 건네고 부탁을 하나 남겼다. 부모님께는 아직 말하지 말아달라.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성재는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말해. 대답은 응으로 끝냈다. 지금은 필요 없다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은호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곧 연락할게.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메시지가 가는 순간 은호를 혼란에 빠지게 할 것 같았다. 아직은 아니다. 내 일과 생활의 리듬이 자리 잡히고 나면 그때 해야겠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어머니에게서 이모티콘 하나가 왔다. 하트가 그려진 손 모양. 지혁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이미 곧 연락드릴게요. 이라고 말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어 5분 동안 바람을 들였다. 침대 옆 탁자 위에 2장의 종이가 있다. 하나는 단기 계약서 초안, 하나는 복귀 시계. 2장 사이에 휴대폰이 놓여있다. 알람은 새벽 4시 30분. 일어나서 도장을 찍고 점심에 건강검진 예약을 확정한다. 저녁에는 아버지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그리고 첫 월급이 들어오면 그때 은호에게 문자 한 줄을 보낸다. 순서가 끝까지 가면 그 다음은 말이 줄어든다. 말이 줄면 싸움도 줄어든다. 싸움이 줄면 돌아갈 자리가 생긴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약속한 금요일 저녁 지혁은 집 근처 공원 벤치에 먼저 나와 있었다. 아버지 이상철은 정장 대신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다. 왔구나. 그 말 한마디로 시작해 10분간은 거의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고 지혁은 고개만 끄덕였다. 결국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도 일은 하는 거냐? 지혁은 짧게 답했다. 네, 단기로라도 시작했습니다. 그 대답에 상철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게 다였다. 싸우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10분은 긴 시간이었다. 서로 아직 정리 못한 말들이 많다는 걸 둘 다 알았다. 며칠 뒤 계좌에 첫 월급이 찍혔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지혁은 화면을 캡처해두었다. 이 돈은 합의금이 아닌 자신의 노동으로 받은 돈이었다. 그는 그걸 증거라고 불렀다. 이제 가족 앞에 갈 명분이 하나 생겼다. 다음날 어머니 다정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하다 결국 문자로만 보냈다. 엄마 첫 월급 받았어요. 조만간 찾아뵐게요.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고생했다. 오늘은 그냥 울고 싶다. 지혁은 그 문자를 오래 쳐다봤다. 전화를 걸면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게 될 것 같아 휴대폰을 다시 뒤집었다. 성재는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왔다. 소주 2병이 비워질 때까지 성재는 묻지 않고 지혁은 말하지 않았다. 돌아가는 길에 성재가 짧게 말했다. 은호 후배 여전히 널 원망해.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택시 문을 열며 한마디만 했다. 아직은 내 차례가 아니야. 다음날 아침 오피스텔 문 앞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메모에는 단 한 줄. 축하해. 다시 시작한 거. 누가 두고 간 건지 알 수 없었다. 은호일까 성재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일까. 지혁은 화분을 안에 들이지 않고 현관 옆에 세워두었다. 시작과 흔들림은 언제나 동시에 오는 법이었다. 아침 출근길 지혁은 현관 옆에 놓인 화분을 잠시 들여다봤다. 손바닥만 한 다육식물 붙어있는 쪽지엔 축하해 다시 시작한 거라고만 적혀 있었다. 성재라면 굳이 이런 방식은 쓰지 않는다. 은호는 연락조차 못 받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 혹은 정보와 쪽일 수도 있다. 지혁은 화분을 안으로 들이지 않고 복도 창가에 올려두었다. 주인 없는 선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규칙을 다시 되뇌며 문을 잠갔다. 물류센터 단기 계약일은 여전히 빡빡했다. 지혁은 입출고 라인의 병목을 다시 잡아내며 빠른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장 소장이 은근히 떠봤다. 경력에 비해 너무 계약직으로 버티는 거 아니야? 정규직 제안 들어와도 괜찮겠어? 질문은 가볍지만 지혁의 속을 찔렀다. 그는 짧게 답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흔들렸다. 합의금이 아닌 스스로 버는 월급으로 당당히 살아야 한다는 결심은 맞다. 하지만 지금의 단기 계약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현실도 분명했다. 약속대로 금요일 저녁 아버지와의 대면은 끝났지만 여전히 무겁다. 그 뒤 어머니 다정은 전화를 하지 않았다. 대신 수빈이 연락을 했다. 오빠 어디야? 방송에 얼굴은 안 비칠 거지? 패션 유튜버인 수빈은 걱정과 농담을 섞어 말했다.
지혁은 짧게 답했다. 나 아직 준비 중이다. 방송엔 안 나가. 가족은 안도했을까 아니면 더 궁금해졌을까? 짧은 문자 한 줄에도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성재는 술자리에서 여전히 지혁을 지켜보며 말이 없었다. 대신 은호 쪽 소식이 자꾸 귀에 들어왔다. 은호가 성희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그 와중에도 여전히 날카롭게 성재를 대한다는 얘기였다. 성재는 알았다. 은호의 그날 선 태도는 결국 지혁 때문이라는 걸. 그래서 성재는 망설였다. 지혁에게 은호 얘기를 꺼내야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덮고 가야 할까? 은호는 프로젝트가 한창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허전했다. 수정과 성재와 함께 있으면 웃다가도 불현듯 지혁의 빈자리가 떠올랐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만 성재는 그 눈빛을 읽어버렸다. 퇴근 후 돌아온 지혁의 오피스텔 문 앞에는 이번엔 작은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 지혁이 새로 일하는 물류센터 앞에서 찍힌 모습이었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쪽지는 없었다. 지혁은 즉시 경비실로 내려가 CCTV를 확인했다. 봉투를 두고 간 사람은 헬멧을 쓴 오토바이 남자였다. 그 순간 지혁의 머릿속에 스쳐간 건 영라의 이야기에 등장했던 바로 그 스토커였다. 왜 내 앞에까지 나타난 거지? 지혁은 화분과 사진 두 개의 물건을 탁자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하나는 축하, 하나는 위협. 축하와 위협이 동시에 문 앞에 놓이는 순간 그의 결심도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일과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을 노리는 그림자까지 상대해야 했다.